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여야가 상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당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의원에게 보낸 희생자 명단 공개 제안 문자를 맹비난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총리 경질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무궁화호 탈선 여파로 어제 아침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역에서 숨이 막힌다는 승객들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일상 속 밀집도를 줄이는 개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청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 5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청장실과 서울경찰청장실도 포함돼서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해 연기됐던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사 책임자를 경질하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통령실은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지 한 달 만에 9월엔 다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수출이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85%나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6만 명을 넘어서며 50여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재확산 기미가 뚜렷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SBC그룹의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은 계열사 부당 지원과 배임 의혹은 물론 노조 탈퇴 강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전국의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가 오늘 시작됩니다. 차기 대선의 행방까지 좌우할 이번 선거 유세에 민주공화 양당의 전직 대통령들까지 뛰어들어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청장 집무실을 비롯해서 주요 책임자들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사가 점점 윗선을 향하고 있는데요. 1차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피의자들의 소환 조사도 곧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차례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이번에 압수수색한 곳 어디입니까?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일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한 지 6일 만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지난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곳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청장실과 경비안전계, 정보시스템 운영계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서울경찰청에도 청장실과 정보, 경비부장실, 112 상황실장실 등 1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수장의 집무실이 모두 포함된 건데, 경찰 지휘부의 참사 당일 늑장 보고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보고 시점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용산경찰서에는 경찰서장실과 정보, 경비과장실 등 7곳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당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보고서에 허위로 작성된 것과 헬로윈 관련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확보할 거로 보입니다. 용산구청실과 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본부와 이태원역 등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의 휴대전화와 헬로윈데이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해 관련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첫 압수수색을 통해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을 입건한 만큼 이번 압수수색 이후에도 추가 입건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어제까지 특수본이 입건한 관계자가 모두 6명이었는데요. 추가로 입건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던 관계자 6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먼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에게는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이 전 서장은 상황 보고서에 적힌 시간보다 현장에 늦게 도착한 사실이 특수본 수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본은 어제 당시 상황 보고서를 작성했던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 직원을 불러 보고서 작성 경위나 윗선에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특수본은 경찰의 헬로윈 보고서가 삭제된 의혹과 관련해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삭제된 보고서엔 헬로윈을 앞두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용산서 정보과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특정 정보관에게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강제수사와 관련해 법리를 검토하면서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차 압수물에 대한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만큼 이 전 서장 등 피의자 소환 조사가 목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같은 여러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한 차례 연기됐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요. 쟁점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예상대로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책임 공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앞세워서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의 경질을 촉구했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책임 있는 사람도 아직도 경질을 하거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사람 경질한다고 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같은 때 보면 그 당시 해수부 장관께서는 다 수습하시고 8개월 후에 사퇴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놔두고 수사가 이루어지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내보내시고 수사를 하시고 진상조사를 해야지요.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번 참사의 연결고리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전날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휴대전화에 노출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문자 메시지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보겠습니다.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참사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 확보해서 당 차원에서 공개하고 추모 공간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슬픈 좀 비통한 이런 참사 사건이 그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회는 정치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사고가 난 그 다음 날부터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국정조사나 이런 모든 것들도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또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꺼내들며 총공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도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국민의힘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태도 전환을 기다려보겠다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현 시점에선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6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 이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도 불붙었죠. 네, 오늘 여야 모두 당의 정책 결정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생, 약자, 미래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설정하고 5대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 취약계층 지원과 4대 민생범죄 피해 지원, 복지 사각지대 예산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비정한 예산 주장에 대해서는 거짓 선동이라고 적극 반박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 9천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정 사업 예산을 줄였다는 거짓 선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노인 일자리 삭감 등에 대해 이른바 팩트체크를 하자며 여당의 끝장 토론을 제안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소위 팩트체크를 갖고 끝장 토론을 하든지 해서 국민들이 무엇이 더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거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 원으로 높이는 건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초부자 감세를 위해 설계된 것들은 처리되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시각차가 첨예하기 때문에 다음 달 초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태원 참사 회의를 주재하고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다만 문책이나 경질은 진상규명 후에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입주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서울 한남동에서 정식 출근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어제 아주 강한 어조로 경찰을 질타했는데요. 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문책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어제 윤 대통령은 첫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고 먼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공개된 비공개 회의 영상에서는 경찰을 향해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도 담겼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경찰의 통제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질타를 했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다른 기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번 주 후반 동남아 순방이 예정된 만큼 그 전에 문책이나 경질이 이뤄질지 시기가 주목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어제 회의에서 선 진상규명, 후 조치 방침에 따라 경찰 진상규명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책임은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지 막연히 책임지라고 하는 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며 당장 누구를 경질할 뜻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YTN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 인사를 굉장히 싫어하는 만큼 실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감찰 상황을 보고받고 있지 않아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추후 문책이나 경질 시기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연되고 있던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는 마무리됐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윤 대통령이 한남동에서 출근을 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어젯밤 한남동 관저 입주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서초동 사저를 떠나서 어제 저녁부터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윤 대통령의 출퇴근도 한남동 관저에서 이뤄졌고 이 역시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공식 출퇴근 첫날인 오늘 윤 대통령은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느라 용산 집무실로 직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이던 새로운 대통령 관저는 지난 7월 큰 공사를 마무리한 뒤에도 경호와 보안시설을 보강하느라 입주가 지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하면 기존 출퇴근 시간의 절반인 5분가량이면 용산 집무실에 닿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서초동 사저는 매각하지 않고 당분간 빈집으로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거나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극적인 방송으로 시청자를 끌어모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건데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유명 유튜버 A씨가 현장을 찾아가 실시간 방송을 시작합니다. 들것에 실려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유튜브하는 사람이 사람 죽는 거 찍어도 돼? 사람 죽은 거 안 찍었어요 지금. A씨가 1시간 동안 방송하면서 벌어들인 후원금은 30만 원에 육박합니다. 또 다른 유튜버 B씨는 실시간 방송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게 의도된 행동이라고 발언합니다. 그걸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왜? 최대한 경찰이 늦게 가야 많이 죽어. 2시간 남짓 진행한 방송을 통해 B씨에겐 후원금 2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버가 여과 없이 현장을 보여주거나 무책임하게 의혹을 남발하는 문제가 이번 참사에서도 반복된 겁니다. 유튜브에선 자극적인 방송이 곧 돈이 되기 때문인데 특히 소수자를 향한 혐오나 차별적인 콘텐츠를 담을 경우 수익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실제로 시청자들의 후원금, 이른바 슈퍼챗 규모 상위 5개 채널이 혐오와 차별 콘텐츠로 얼마를 벌었는지 살펴보니 60개 영상이 7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아니면 소수자 집단을 향한 그런 혐오 표현 콘텐츠 같은 경우에 더 이제 그런 자극적인 말들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도박이나 성매매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기업에 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튜브에 시정 요청한 2,600여 건 가운데 차별이나 혐오 표현 관련은 6건, 0.2%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차별 비하가 어디까지부터 어디까지가 차별 비하다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다면 건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 측은 자체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제 영상은 삭제 등 조치하고 공실력 있는 영상을 먼저 내보내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 기업인 유튜브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인 만큼 규제할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처벌받는 대상이 유튜버이지 실제 유튜브 플랫폼이 규제를 받진 않아요. 그리고 가짜뉴스 문제였다가 혐오차별 문제였다가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유럽연합은 불법이나 유해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내게 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 서울 시민들은 월요일부터 극심한 출근길 대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 구로역과 신도림역의 어제 모습인데요. 여느 월요일보다 유난히 붐빈 이유, 전날 영등포역 무궁화 열차 탈선 사고의 여파였습니다. 이틀 전 저녁 8시 45분쯤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무궁화 열차가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탈선 사고로 승객 279명 가운데 34명이 다쳤고 이 중 21명은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했습니다. 사고 수습이 늦어져 어제 오전 지하철 1호선 경인선 급행열차 구로에서 용산역 운행이 중지됐고요. 완행열차로 갈아타려는 시민들이 환승역인 구로역으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신도림역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1호선 안 그래도 붐비는데 사고 여파로 시민들은 지옥철을 경험했습니다. 1호선 개봉역과 구로역 그리고 신도림역에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신고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만 12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겪은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계단 올라가는데 다 밀려서 올라오고 제가 굉장히 그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위에서 사람들이 또 미지 말라고 뭐 소리 지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알려진 사실이죠. 전문가들은 1제곱미터에 6명이 모이면 이때부터 밀집 위험 징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때는 스스로 움직임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또 넘어질 위험도 커져서 이동을 멈춰야 합니다. 또 이 범위를 넘어서면 호흡이 곤란해져서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일명 지옥철로 꼽히는 9호선 일부 구간에는 출퇴근 시간에 1제곱미터당 7명 정도가 몰리기도 합니다.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시민들도 이 같은 과밀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과밀 자체보다 과밀 환경에 익숙해진 게 더 큰 위험 요소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일상적으로 보이는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서 혼잡 위험이 더 큰 만큼 세부 안전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밀도 군중 집회 유형 분류 및 영역 인자 중립도 예를 들어 집회 목적, 또 날씨별, 장소별, 계절별 유형 분석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단계별로 각각에 맞는 매뉴얼 작성이 쉽지 않은데 그것도 네. 빨리 마련돼야 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엄지민 앵커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틀 전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여파로 어제 오전 정말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승객들이 몰리면서 대혼잡을 빚었습니다. 네, 승객들의 112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고가 날 것 같다, 숨을 못 쉬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일상 속 밀집도 개선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김동준 화재공학연구소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책도 필요하다, 계절별 대책도 필요하고 단계별 대책도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일부 역에서 신고가 빗발쳤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숨 막힌다. 네네.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화면 보고 사진 보시고 저 밀집도가 어느 정도 돼 보였습니까? 보통 6명 정도, 1제곱미터는 6명 정도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이제 호흡이 가빠질 정도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호흡이 가빠질 정도. 네. 예. 네. 그리고 8시부터 9시까지 정확하게는 8시 13분이어서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112 신고만 12건이 빗발쳤다고 했는데 네. 이 당시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당연할 거로 보여지는 예, 이유가 뭐 지하철 노선 자체가 50% 이하로 감축 운행이 되었고 네. 또 출근 시간이다 보니까 또 반드시 또 출근해야 된다 이런 심정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탔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 보면요. 승강장 입구 사진이고요. 네네. 객차 안도 혼잡하고 밖도 혼잡하고 또 계단도 역사 안에 계단도 혼잡하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다행인 점은 우리가 예. 이태원 사태를 비교했을 때도 다행인 점은 사실 압력으로 인해서 압사 사고는 압력도 중요하고요. 지속 시간도 중요하고 밀도도 중요한데 네. 여기 사건은 밀도가 높아요. 다행인 점은 이제 그 철도 안에 그 문이 막고 있기 때문에 네. 넘어짐이 없었다는 스크린도어가 게 막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넘어짐이 없었기 때문에 압사 사고도 좀 덜했던 거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중간중간마다 또 지하철 역사마다 쓰기 때문에 빠지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예. 다소 이제 압력 지속 시간도 적었을 판단되어서 이때는 사태처럼 그렇게 상당히 끔찍한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가 돼서 그런 겁니다. 예, 우려가 돼서 그 역사라든지 그리고 역사 내부의 계단이라든지 그리고 승강장 그리고 객실 내에 이런 혼잡도를 어떻게 줄여나가는 것이 좋을지 그래서 전문가 모신 네네.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다중시설이거든요. 이게 예. 주체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드웨어라는 것은 이제 구조물 자체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거고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개인의 의식을 높이는 건데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 예. 의식도 높아져야 될 것 같고 또 지하철 역사 안에 많이 탔다라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막아주는 거. 그러니까 이 중에 예를 들어서 한 칸에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탔다라면 거기 예. 타지 못하도 삐삐 소리 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사실 지하철역 안을 이동하다 보면 계단이 많아서요. 계단이 그렇죠. 상당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대책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사실은 아직 계단에서 사고는 좀 다 덜해서 문제는 좀 없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제약자입니다. 그래서 베어프리 개혁에서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좀 많이 불편하고 많이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제약자에 대한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제약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객차 안에서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번 역에 내려야 되는데
도저히 뚫고 내릴 수 없다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럼 밀고 나가면서 그때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럼요. 거기서 만약에 넘어지 발생되었다 그러면 이 압력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 또 더욱이 차가 만약에 인지를 못하게 되면 더 예. 큰 사고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일단 신고 내용 보니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신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숨을 못 쉬겠다는 신고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분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 5명 정도, 6명 정도 돼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네네.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숨쉬기 어렵다. 또 예. 숨쉬기 어렵고 일단은 당황스럽겠죠. 내가 혹시 우리가 이태원 사건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네. 내가 혹시 그러한 사건이 다시 내한테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불안함도 존재했을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중첩적으로 많은 힘듦이 존재했을 거라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그 상황을 보니까 경찰이나 영무원들이 상황을 좀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객들을 더 태우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 대응은 적절했던 겁니까? 일단은 어떻게 되든 사고가 막았으니까 적절하다 예. 보여지는 거고요. 예. 다행히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사고 이전에 저도 이제 기차를 타지만 네. 망치가 어디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피해야 되겠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방송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철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피난 매뉴얼 또 정확한 매뉴얼을 방송을 통해서 일반 시민에게 알릴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보면 그 책임자도 명확하게 매뉴얼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자 누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문서로 시키는 거죠. 문서로. 그래서 네. 적절하게 이 문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앞서 잠깐 언급해 준 내용 중에 그 지하철 객차별로 네네. 인원 제한을 좀 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호음을 울렸으면 좋겠다는 네네,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네네. 해외 사례에 있습니까? 해외 사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유사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출근 시간 엄청 혼잡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또 그것이 아니면 또 출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통 대책과 또 연관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합당하지 않느냐는 건 다른 얘기지만 안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것이 논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때 상황을 보니까 경찰이나 영무원들이 통제는 했는데 출근 시간이어서 급한 시민들은 비집고 타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위험하다는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아니겠지 이런 마음도 사실 일반 시민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도 하고 이제 안전 문화 활동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훈련을 통해서 잘 우리가 선접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어떤 사고 터졌을 때 통합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찰은 경찰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철도청 철도청대로 이렇게 놀다 보니까 시민 안전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등한시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딱 터지면 112에 해야 될지 119가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사실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네. 예전 논의가 되었습니다. 사실 통합 대응해서 미국 같은 911 때리면 다 쫙 되는 건데 우리는 과연 112를 해야 될지 또 119로 전화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도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상 속 우리가 밀집도가 높은 곳 지하철역뿐만이 아니고요. 최근에 보니까 공연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인도네시아의 공연장에서도 있었잖아요. 밀집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고가 났고요. 어떤 점에 조심해야 됩니까? 공연장 같은 경우는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앙기관입니다. 중앙기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재난이 일어나기 대비해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방 단계에서는 이제 수용인원 산정이라든지 배역 풀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대비라는 것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대응 단계에서 이제 소방이라든지 이런데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이벤트 터졌을 때 긴급히 빨리 구조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복구는 장기간을 걸쳐가지고 이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텐데 가장 먼저 시급하게 세워야 될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통합 솔루션 개발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자체에 바라보는 안전하고요, 보건복지부에 바라보는 안전하고요, 소방에 바라보는 안전하고 경찰에 바라보는 안전은 다릅니다. 예. 사실 우리 시민이 생각했을 때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경찰에 바라보는 안전이 중요하고 경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를 하게 되면 경찰 안전회의를 따로 하고 네. 보건복지부 따로 하고 소방은 따로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빨리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통합 대응 시스템을 통합 솔루션 빨리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계절별 대책도 필요하다는 말씀 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계절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 오는 날이라든지 미끄럼이 있을 거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계절별로 옷 같은 거 다를 거잖아요. 네. 옷이 만약에 가벼우면 안끼임이 발생되겠지만 또 끼임이 발생될 수 있는 가을철이라든지 또 네. 겨울철도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당연히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동준 화재공학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사회 교역을 종합한 경상수지는 대외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지난 9월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대비 80% 이상 감소했고 수출도 23개월 만에 감소하는 등 여전히 불안한 대외 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경상수지는 16억 1천만 달러. 지난 8월 30억 5천만 달러 적자를 보였는데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회복한 결과입니다. 외국과 상품을 사고 판 결과를 나타내는 상품 수지는 최근 2달 연속 적자였지만 지난 9월 4억 9천만 달러로 올라서며 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한 겁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힘겨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반면 수입은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의 영향으로 21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역시 지난해 같은 달 105억 1천만 달러 흑자와 비교하면 무려 84.7%가 감소했습니다. 불안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은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경상수지 흐름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에너지를 제외하면 무역 수지는 상당폭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로서는 10월 경상수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푸르밀 노사가 4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인력 30%를 구조조정하는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푸르밀 노조는 전북 임실군에 있는 전주 공장에서 사측과 추가 교섭을 벌인 끝에 인력 감축 30%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곤 노조위원장은 회사와 인력 감축안을 합의한 상황이고 앞으로 회사 매각을 추진할 수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이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청약저축 금리가 6년여 만에 2%대로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택 청약 종합저축과 국민주택 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 채권 발행 금리는 현재 1%에서 1.3%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국민주택 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인상됩니다. 다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 금리는 앞서 7, 8월 발표한 민생 안정 대책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동결합니다. 모레부터 서울 시내 개인 택시 부재가 전면 해제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는 첫 연말을 앞두고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모레부터 개인 택시 부재를 완전히 해제합니다. 택시 부재는 안전수송과 기사 과로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강제 휴무제인데 완전히 풀리는 건 45년 만입니다. 택시기사 공급을 위해 12월 1일부터는 심야 할증 조정을 시행해 심야 할증 시간을 자정에서 밤 10시로 앞당기고 할증률은 시간대별로 최대 40%까지 올립니다.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그룹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과 관련해서 SPC 그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SPC 본사와 계열사들은 물론 회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SPC는 최근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의 근로자가 끼임 사망 사고가 난 곳이기도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먼저 압수수색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허영인 회장의 사무실을 포함해 SPC 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그룹 경영진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공정위는 재작년 7월 SPC 계열사들이 오랜 기간 삼립을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600억 원대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계열사끼리 재료나 제품을 사고 팔 때 삼립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겁니다. 당시 공정위는 부당 지원의 배경으로 창업주 2세들이 보유한 삼립의 주가 올리기를 꼽았는데요. 검찰은 SPC 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조직적인 몰아주기를 한 것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샤니 소액 주주들도 상표권 무상 제공과 판매망 저가 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총수 일가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2년여 동안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들어 황제복 대표이사 등 피고발인 조사가 진행되는 등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가 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 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 대한 노조 탈퇴 강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SPC 법인 소재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넘겨받아 노동사건 담당인 공공수사 3부에 배당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9시쯤 광주광역시 장록동에 있는 전자제품 부품 공장에서 노동자 25살 A씨가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장비를 이용해 1.8톤에 달하는 철제 코일을 옮기는 과정에서 세워놓은 철제 코일이 A씨를 덮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1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 44살 남성 A씨를 구로구 오류역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어젯밤 11시 20분쯤 부천시 상동 길거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쳐 공개 수배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만 2천여 명으로 54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현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만 2,273명입니다. 어제보다 4만 3천 명 정도 많습니다. 7만 명대를 기록했던 지난 9월 15일 이후 54일 만에 최다 수치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천여 명, 2주 전보다는 18,000명 정도 늘어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도 9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추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긴 했지만 여전히 3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2명 많은 30명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며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6.6%입니다.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지난달 중순 15%에서 점차 늘어 어느새 30%에 바짝 근접했습니다. 당국은 겨울철 재유행 신호가 뚜렷해짐에 따라 백신 추가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작년과 재작년 12월에 새로운 유행을 겪었던 만큼 올해 12월도 설령 새로운 변이가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유행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선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단장은 특히 계량 백신 등 예방접종 이행률이 낮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감염이나 예방접종으로 면역을 갖춘 사람이 1,700만 명으로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데
이 비율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3.1%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접종률은 9.7%, 18세에서 59세 사이는 0.3%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보증금 1억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의 지정 조건을 달아 서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범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서 전 장관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어긋나는 군사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고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이 오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구속 만료일인 오늘 밤 12시 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 국면이던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대장동 일당이 마련한 현금 8억 4,700만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풍산개 2마리를 정부에 돌려주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 키우는 걸 합법화해주기로 약속해놓고 미룬다고 주장을 했는데 키우는 개까지 세금을 들여야 하느냐는 여당 의원과의 설전까지 빚어졌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3차 남북 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 2마리를 선물합니다. 항구적인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큰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미와 송강이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양산사저로 데려와 지금껏 키웠습니다. 국가 원수가 받은 선물로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는 대통령 기록관에 가는 게 원칙이지만 대통령 기록관과 문 전 대통령 측이 정서적 교감 등을 고려해 위탁 관리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 측이 이 2마리를 대통령 기록관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현 대통령실의 반대로 풍산개를 키우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갈등은 시행령 개정에서 비롯됐습니다. 관리비 지원을 위한 시행령이 아직 국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지 않았다며 다만 문 전 대통령이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못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방은 여야 의원들로 번졌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기록관이 해괴한 협약을 맺었다며 강아지 사육비까지 혈세로 충당해야겠냐 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의원은 풍산개를 데려가시란 말을 꺼낸 건 윤 대통령이라며 정부와 여당이야말로 좀스럽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안 그래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풍산개를 두고 신구 정권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우리의 총선격인 미국 중간선거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전국 주도권은 물론이고 2024년 대선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지율이 낮은 바이든 대통령은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경쟁이 치열한 경합지는 방문하지도 못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다음 대선 출마를 예고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선거 마지막 메시지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해야 미국다운 미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 실패론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극우 세력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We all know it in our bones that our democracy is at risk. Latest polls say 76% of American people worry about maintaining our democracy. 바이든 대통령은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상원 선거 격전지 대신 민주당 승리가 유력한 뉴욕과 메릴랜드주를 찾았습니다. 격전지인 조지아, 위스콘신주 등에선 대통령 인기가 더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막판 유세 현장을 분주하게 누비며 바이든 정권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할 거란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관심은 의석수 차가 얼마나 벌어질지입니다. 상원은 마지막까지 초접전 양상인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네바다 3곳 가운데 2곳을 차지하는 곳이 다수당이 될 전망입니다. 선거 후반전이 될수록 더 주목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서 2024년 대선 출마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now, in order to make our country successful, safe and glorious, I will probably have to do it again, but stay tuned. 공화당은 하원을 장악하면 기세를 몰아 바이든 대통령 차남의 탈세 의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법무부에 대한 조사 등 각종 조사위원회를 꾸려 대선을 위한 반격에 나설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우크라이나 전쟁, 대북 정책 등에 대한 기류가 바뀔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출마 선언도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 중간선거 직후부터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오늘 날이 참 좋습니다. 낮 동안 미세먼지도 해소되고 선선함까지 감돌아서 가을 기운을 느끼기 좋은데요. 가을의 끝자락에서 단풍 나무들도 한층 더 짙어진 단풍색을 한껏 뽐내는 듯한 모습입니다.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현재 서울 기온은 17.7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날이 빠르게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낮 동안은 대체로 대기질이 양호하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중서부 지방의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내일 수도권과 충청, 전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나쁨, 그 밖에 중서부와 대구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먼지만 아니라면 대부분 지역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쌀쌀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5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 6도, 광주는 8도 등 오늘보다 2에서 4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8도, 광주와 부산은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다행히 주말과 휴일 전국에 단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린 뒤 날이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 전국에서 맑은 하늘 위로 신비한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오후 6시 8분을 시작으로 7시 16분부터 1시간 25분 동안 개기월식이 진행되고요. 동시에 수백 년 만에 한 번 볼 수 있는 천왕성 엄폐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서 이 특별한 우주쇼를 함께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여야가 상대를 향해서 목소리를 또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당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의원에게 보낸 희생자 명단 공개 제안 문자를 맹비난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총리 경질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